첫 같지 않은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민영배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영배입니다. 예, 의원님 여당 의원으로서 지금 한 달 정도 보내고 계시는데. 네, 여당입니다. 예.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한테 제일 큰 변화는 네. 제가 국회의원 배지를 자주 달고 다닌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전에는 사실은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너무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되게 이걸 달고 어디 가려면 쑥스럽고 좀 부끄럽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래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이야 이게 좀 괜찮아요. 그래서 달고 다닙니다. 시민들도 그러던데요. 아이고 이제 살맛 난다. 뉴스 기다려진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식당 이런 데 가면 아이고 이제 좀 술맛이 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 느낌으로는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시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효능감 같은 걸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 이걸 잘 뒷받침해야 되겠다. 특히 검찰개혁 법안 같은 거 빨리빨리 처리해서 이 내란 상태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예. 지금 제가 조금 전에 5분 전까지 그 문체위 예결심사 소위 위원장이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추경 논의를 하고 왔어요. 네. 거기서 이제 광주에 관련된 그런 시티연구원이나 노벨상 기념 행사나 미술관, 박물관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좀 정리를 하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민생을 살리는 법안, 광주 현안을 챙기는 법안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잘 뒷받침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살만 납니다. 예, 제가 배지를 달고 다닌다니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부로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네. 수치로 보니까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 긍정 평가가 64%를 기록을 했어요.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분 좋으실만 하고 배지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실만 하겠다. 예. 한 달 정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그 권력 정치에 네. 이 효능감을 제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새 정부가 탄생하기 전 6개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뜬금없는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고 내란 상황이 지속되다가 네. 또 몇 번의 고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이 내란 붐을 풀어줘 대법원에서 갑자기 또 이 그 파기환송을 해 그리고 파면이 결정은 늦어져 막 되게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선거를 치러서 새로운 정부가 딱 등장하고 났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움직이는 게 이전과 너무 달라요. 예. 민생 행보해 속도감 있어 소통 방식도 이전과 달라. 특히 광주는 그제 타운홀 미팅을 하고 그래가지고 네.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64%가 사실은 전국에서 지지율이고 광주 전라는요 그 당시에 85%였고요. 네. 엊그제 몇몇 왜요? MBC랑 이렇게 조사한 데서 보니까 거기서도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85% 이렇게 나왔던데, 84, 5% 이렇게 나왔던데, 네. 광주 전남에서는 특히 광주 시민들은 엄청나게 그 재미를 보고 있는 거죠, 요새. 정치의 재미, 새 정부의 재미.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문체위 추경 논의하고 오셨다 그래서요. 저희가 알만한 것들, 도움되는 뉴스 있으면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저희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추진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네.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은 다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그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육성하는데 역사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거랄지, 그 다음에 또 충장로에 창의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한달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티 연구원을 네. 이제 국립연구원을 세우는 문제랄지 또 미술관, 박물관을 새로 짓기 위한 용역을 한달지 네. 올해 이제 12월이 되면 한강 작가가 1년 되잖아요. 노벨상 수상이. 네. 그때는 내란 통이어가지고
어떻게 해보질 못했는데 이제 1년 됐으니까 기념사업 같은 걸 좀 행사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한 6억 정도 반영한다 할지. 특히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이 있어서 광주는 대한민국의 노벨상 둘 다 광주가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기념하고 이어가는 그런 사업 예산 이런 걸 좀 챙겼습니다. 예. 예, 굉장히 큰 상인데 특별한 뭔가 행사가 없어서 많이 아쉽기도 했었었는데 올해는 기대할 법도 되네요. 그럼요. 광주시에서도 그걸 많이 준비하는 것 같고 네네. 문체부에서도 이렇게 사업 예산을 좀 하면 거기서 국제 포럼도 하고 기념 음악회도 하고 기념 전시회도 하고 이런 걸 좀 할 겁니다. 그러려고 대략 한 6억 정도 편성을 해봤는데요. 저게 이제 예결특위에 가가지고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겠죠. 근데 다행히 저희 그 광주의 의원님들 두 분이 그 예결특위의 위원으로 계시니까 아마 이런 걸 좀 잘 챙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에서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니까 굉장히 든든하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민영배 의원께서 정부 바뀌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검찰개혁 법안 발의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이 인선의 의미,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그 후보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사실은 정성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법무장관 후보자죠. 제가 같이 한 2주 동안 선거가 있기 한 2주 동안 광주에서 간담회를 한 15번, 20번 정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그 같이 일을 해왔는데 보니까 검찰개혁 의지가 분명해서 이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검찰 독재 정권의 이 만행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 그 내란 수괴로 나타났고 그래서 나라를 온갖 망가뜨렸는데 이게 이제 나라를 바로잡는 이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거다 이렇게 봐서 저는 아마 이 정성호 장관이 그런 일을 하는데 적합하다고 봐서 인선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봉욱 전 대검 차장을 민정수석 후보로 좀 검토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좀 했나요? 차관으로 임명을 하셨나요? 했죠. 하셨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죠.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좀 색깔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이렇게 또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검찰개혁 법안 중에 하나 그러니까 중수청 설치 운영 법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김용민 의원, 장경태 의원 저 이렇게 셋이서 그 4개의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게 원래 민주당에서 지난해 7월 말에 사실은 그 법안을 발의를 해서 처리를 하려다가 정치 상황이 계속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좀 미뤄졌다가 거의 1년 만에 저희들이 다시 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법무장관도 중요하고 민정수석도 중요하고 뭐 차관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대통령실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실의 의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대통령실이 즉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호응할 국회의 의지죠. 근데 국회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이 분위기를 국정기획위원회 쪽도 그렇고 분위기를 보니까 이 검찰개혁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해서 이걸로 검찰개혁안을 빨리 검찰개혁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 검찰개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에 설령 이전에 어떤 뭐 전력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면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그 엉뚱한 태도를 보이거나 검찰개혁, 검찰 정상화에 저항하는 행태를 보이면 그 국민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바로 날려버릴걸요?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습니다. 의심할 필요 없다. 아니 그거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아요.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검찰 개혁안을 내놓을 리도 없고, 예. 그리고 정성호 그 법무장관 후보자가 그런 걸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또 일성에도 그냥 그런 표현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바로 그 기자들하고 이렇게 간담회 하는 거 보니까 예.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시던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공개 출석을 원했었는데 그러지는 못했었고 내란 특검의 첫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있죠. 예,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도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왔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목요일날 나오라 그러는데 특검에서는 내일 나와라 그러고 있죠.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과 한 번 없고. 좀 표현이 좀 거시기한데요. 정신이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구나. 미몽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구나. 아직도 검사 시절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그 시기를 지나오면서 아직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한지 어떤 상황인지 이거 아직도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구나. 저희들이 옛날부터 했던 얘기인데 좀 인지 장애 같은 비슷한 그런 뭔가 지금 현실 인식을 하는데 네네. 뭔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 출석을 무슨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고 또 무슨 조사를 하는데 경찰이 조사하는 건 못하겠다고 하고 수사 방해를 막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법꾸라지의 전형 이런 모습을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지금 사라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그 뭔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지금 덜 깨어났구나. 미몽에서 덜 깨어났구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예. 제가 깜짝 놀란 건 보통 전직 대통령들이 옛날 95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한 4번 정도 대통령들이 계속 그 검찰 조사 받으러 가면 포토라인에 섰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특검도 아니었어요. 뭐 특검인 경우도 있었지만 특검도 아니었는데도 다들 그 검찰에 갈 때는 반드시 이런 상황까지 온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라는 사과 말씀을 반드시 했습니다. 네.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다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 말 안 해요. 책임 표명도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대통령으로 예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특검도 안 만나고 그냥 특검 보고가 잠깐 만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 앞으로 조사의 쟁점은 뭐가 될까요? 내란 혐의가 1번이고요. 예. 뭐니 해도 내란 혐의가 1번이고 그다음에 직권남용, 그다음에 무슨 공무집행 방해 이런 거 해가지고 11개더라고요 혐의가. 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한 내란의 설계와 실행과 은폐와 전 과정을 들여다보게 될 텐데 혐의가 지금 11개니까 예. 그중에 이제 제일 먼저 그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특히 그 비하폰 가지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네. 요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조사의 핵심 열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건희 씨도 이제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여기는 쟁점 혐의가 16가지 이제 특검 조사에서 그러니까요. 이루어지게 될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혹시 수사가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을까요? 출발점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 가보면 아마 이 윤석열, 김건희 둘 다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 둘 사이에 이 내란과 부조리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도 저는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은 덜 드러났기 때문에 다 이제 알 수 있겠군요. 그 비하폰 사용 내용만 정확하게 봐도 되게 중요할 겁니다. 1번은 하여튼 내란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네. 예. 이제 계속해서 광주에서 있었던 이제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었죠. 타운홀 미팅 이야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네. 민영배 의원께서도 자리에 계셨죠. 저는 그러니까 저기 그 참여하신 시민분들의 중간 정도에 예. 위치하고 있어서 아마 잘 안 보였을 겁니다. 예. 저는 좀 뵀었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광주에 와서 광주, 전남 그리고 이제 시민들 이야기 같이 나누셨었는데 그때 현장 네. 분위기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하자면 예.
이재명식 정치에 진면목이 이제부터 드러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쪽 울산에 가셔가지고 그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거기 응원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광주가 AI 국가 시범 도시 이렇게 이제 공약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본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우리 광주가 건데. 노력을 해야지. 예, 그렇죠. 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재빨리 광주를 찾아서 정말로 솔직하게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저렇게 정치를 하는구나. 예. 저렇게 대통령을 하는구나.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하던 대통령의 모습이잖아요. 신선하지 않았을까요? 시민들에게? 예. 쾌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광주도 AI는 계속 하고 있어서요. 그죠? 당연히 네. 광주가 AI 시범도시 혹은 저희 해가 볼 때는 AI 수도라고 봐야 된다고 보는데 네. 여기에 이제 제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 검토를 좀 많이 해온 게 있습니다. 네, 국가 컴퓨팅 센터도 기본적으로 들어오지만 그 말고도 데이터 기업, 데이터 센터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울산에 세워진 게 데이터 센터 기업인데 데이터 센터 기업도 제가 확인한 걸로만 해도 규모 있는 데이터 센터 기업이 한 2개 정도가 검토가 되고 있고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구체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데이터 센터 기업과 연결해서 AI 산업의 생태계가 조성이 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산업과 도시 운영에 이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광주가 AI에서 결코 하여튼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선도해 가는 원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자치발전 비서관이라는 걸 했는데요. 당시에 광주가 잘 선택한 게 있었어요. 당시에 예타 면제 사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역 네. 공약을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기재부 예타 심사 때문에 자꾸 제동이 걸리고 이러니까 당시에 이제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다른 곳은 다들 그 이용섭 시장 시절인데요. 다들 SOC를 주로 했는데 이용섭 시장 시절에 그 R&D 즉 AI 사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네.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런 그 시작이 있었고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AI 융복합 단지가 그 첨단 3지구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것을 이제 잘 이어가서 그동안 약간 좀 침체된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걸 잘 이어가면 다시 광주가 AI 선도도시로 저는 국가 시범도시가 아니라 광주를 AI 선도도시로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세부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군요. 네, 제가 알기는 그렇게 예.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시의 관계자도 아니고 또 AI 쪽에 저 상임위도 아니고 그래서 예.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정부 관계자가 저희 방을 한번 찾아와서 광주에 특별하게 AI 산업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좀 그림을 좀 그려달라. 그리고 우리가 뒷받침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네. 이제 민영배 의원께서 조금 더 잘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에 광산구청장 막 시작하셨었죠. 그렇죠. 2010년 7월 1일부터 제가 했죠. 예, 정답. 그때 정부에 요구하셨던 것이 군공항 이전 문제였거든요. 당연히 그랬죠. 제가 딱 구청장 취임했는데 네. 광산에서 제일 큰 현안 과제가 뭐였냐면 그 전투기 소음 피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 문제였어요.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창문을 못 열어요. 수업 시간에. 그다음에 저도 회의를 하는데 언제 한 번은 강훈태 시장이 오셔가지고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데 네. 3번이나 중단했다니까요. 그 행사를 1시간 정도 했었는데 중단을 3번 했어요. 소음이 얼마나 시끄러웠더니. 그러게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2010년이었는데 지금이 2025년이니까 15년 동안도 아직 이제 15년 진척이 잘 안 됐던 그만큼 풀기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중재에 나설 정도로 잘 풀리지 네. 않았던 이유,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1번은 이 사업의 설계가 조금 잘못됐어요. 지금 정부 주도로 풀어가겠다고 하니까 저는 안심인데 네. 그때만 해도 이른바 기부대 양해라고 하는 특별법상의 규정이 지자체 정부 일인데 지자체에 떠넘기는 거였어요. 이거 국방부 사업이지 않습니까? 공공항 이전은. 네. 그런데 이걸 지자체한테 풀어놨어요. 제가 당시에 국방비서관실을 쫓아가서 지금처럼 청와대 역할을 해달라, 정부의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국토부, 국방부,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 광산구 이렇게 해서 육자 협력 체계를 좀 갖춰서 중재를 좀 갈등을 좀 풀어달라. 네. 그런데 그 지자체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 정부 주도로 이거 풀어야 된다. 그 핵심이 작부에서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는 설계가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지자체한테 밀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면 예. 풀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협상해보고 타협해보고 해봐도 결론을 못 내렸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용 문제하고 하나는 소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용 문제는 국가 주도로 하면 특별회계 같은 걸 세워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국가가 끌고 가면 많이 풀릴 수 있는 부분인데 예. 문제는 소음이거든요. 네. 전투기 소음은 광주에 있을 때나 무안에 있을 때나 똑같이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쪽으로 가면 소음 피해가 훨씬 줄어들고 그쪽으로 갔을 때 이 소음 피해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뭔가 이런 고민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이 소음 피해, 소음 발생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부족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예. 하나는 접근 방식 자체가 설계가 좀 지자체한테 미루고 있는 정부 주도로 돼 있지 않는 이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네. 그것은 예산, 재정하고 크게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지금 소음, 그러니까 군공항의 근본적인 문제인 소음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예,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광주에서 예를 들면 1조 지원하겠다고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쪽에서는 거봐. 그만큼 우리한테 피해가 클 거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너무한 거예요, 당시에. 제가 가서 문제 제기했을 때 네. 전환을 했어야 되거든요. 접근 방식도 그러니까 재정 문제도 전환을 했어야 되고 이 소음 피해를 근본적으로 없앨 것도 이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 소음 피해 보상을 하고 있었으니 이게 참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이거를 인지하시고 정부 주도로 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커진 거죠. 예, 육자 협의가 될 거고 광주, 전남, 무안, 광산구, 국토부, 국방부 이렇게. 광산구는 이번엔 빠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기재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아 광산구 대신에 기재부로. 예. 그러니까 광주시가 있으니까 굳이 광산구는 안 넣은 것 그러네요. 같은데 사실은 광산구가 현장이기 때문에 광산구도 같이 의논의 그 파트너로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광주 광역시 안에 이제 광산구가 들어가면 그렇죠.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육자 협의가 될 텐데 여기서 정부 주도로 가면 국회 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간다면 국회에서도 뭔가 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어떤 저희는 게 입법 예산 쪽에서 예. 완전히 뒷받침을 해야죠. 법 개정도 필요하고 소음 저감이나 이전 지원 관련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데 예. 어차피 여기도 법이 그대로 지금 상태로 놓고는 쉽지 않을 거니까 예. 필요한 그 입법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야죠. 이제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일까요? 저희는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니까. 예. 알겠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켜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테면 이런 데 선수예요. 예. 성남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이미 보여드렸고 당대표 시절에도 다 보여드렸는데 특히 지금 이제 대통령이 딱 되셨으니까 아마 당신의 역량을 100% 200% 발휘를 할 것이고 예. 그럼 이런 정도 문제를 지금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잖아요. 딱 봐줘 그냥 TF 꾸려라 해가지고 그거 놓고 지금쯤이면 옛날부터 무엇이 문제였는가부터 진단이 지금 시작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인터뷰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민석 네.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은 언제쯤 될까요? 지금 사흘 뒤인 예. 목요일에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원래 이제 오늘 해서 강행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우원식 의장께서 목요일날 처리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구만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무슨 말씀 남기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이 끌고 가는 세상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뒷받침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정치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것을 지난 내란 때부터 시작해서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의 행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보고 있고요. 이런 때는요. 판을 지금 깔고 있으니까 이 판에 나와서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로 세상의 주체로 자기 문제를 푸는 주체로 서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광주 현안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니까 저희 자존감이 높아지는데요. 말씀 고맙습니다. 광주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민영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